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서울 도심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차가운 바람 대신 축축한 안개가 골목 사이를 떠다녔고 은은한 캐럴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투자회사 로비에는 이미 화려한 트리가 세워져 있었지만 강민호에게 크리스마스는 연말 결산과 투자 보고서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지역 아동센터 자선 행사는 그저 연례 행사 중 하나였다. 회사 이름이 박힌 현수막 뒤에서 사진을 몇 장 찍고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면 다시 미팅과 보고서의 세계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오늘 일정표에도 빨간 줄보다는 회색 블록이 훨씬 많았다. 운전기사가 내리는 문을 붙잡아 주자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한 번 더 고쳐 매었다. 카멜색 코트의 주름을 살짝 펴고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사회복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센터 안으로 들어설 때까지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다음 주 투자자 미팅의 시뮬레이션으로 가득했다. 센터 복도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와 산타클로스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허술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종이 장식들이 천장에서 흔들렸다. 어디선가 끓고 있는 라면 냄새와 물감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도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강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센터장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다.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라가던 민호는 복도 중간쯤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좁은 복도 끝 한쪽 벽에 기대어 누군가 서 있었다. 낡은 회색 점퍼, 목이 다해진 니트, 손등이 텄는지 붉게 갈라진 손,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는 예전에 보던 반짝이던 그 색이 아니었다. 마른 얼굴에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입술에는 립스틱 대신 피곤이 번져 있었다. 한수연이었다. 민호는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다. 생각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 모양과 턱선은 너무도 익숙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둘 사이를 무정하게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실감났다. 그녀 곁에는 아이 둘이 서 있었다. 키가 거의 비슷한, 아직 어깨도 다 펴지지 않은 남매였다. 하나는 빨간 맨투맨, 하나는 파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둘 다 센터에서 나눠준 듯한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강지우, 강지은.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호의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가슴께가 묵직하게 내려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덜컥거렸다. 아이들이 웃으며 서로를 밀고 장난치다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그때 민호는 또 하나를 보았다. 두 아이의 오른쪽 눈썹 끝이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가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장 신경 쓰이던 그 눈썹 모양 그대로였다. 강 대표님? 센터장의 목소리가 뒤늦게 들렸다. 민호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행히 센터장은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까지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귀여워서요. 말을 내뱉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귀여워서가 아니었다. 익숙해서, 너무 닮아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 무서웠다. 수연은 조금 늦게 그를 알아봤다. 아이들이 시선을 돌려 따라가고 센터장의 시선이 민호에게 머문 뒤에서야 마치 시간차를 두고 초점이 맞춰지는 것처럼 표정이 굳었다. 잠깐 아주 짧은 한 호흡 동안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7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 수연의 눈에는 체념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무표정했다. 놀람도 반가움도 미움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본 듯 담담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지우야, 지은아. 인사드려. 센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 센터에 큰 도움 주신 대표님이야. 아이들이 순서대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예의 바랐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안녕.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목은 이미 마른 상태였다.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표 그리고 눈썹.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계속해서 떠올랐다가 이성에 의해 억눌렸다. 설마라는 부정과 거의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 서로 뒤엉켜 그의 심장을 붙잡았다. 수연은 아이들을 몸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겼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을 스치는 걸 의식한 듯 자연스러운 척 몸을 살짝 틀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상하게도 방어벽처럼 느껴졌다. 강 대표님, 이쪽에 앉으세요. 센터장은 준비된 테이블 쪽으로 민호를 안내했다. 플라스틱 종이컵과 싸구려 과자들이 놓여 있는 티타임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공식 자리였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복도 끝을 슬쩍슬쩍 훔쳤다. 수연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선생님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의 가방끈을 다시 조여준 뒤 아무 말 없이 센터를 나섰다. 아이들도 잠깐 뒤돌아보다가 곧 엄마의 손을 잡고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복도 한가운데 민호는 잠깐 숨을 멈추었다가 다시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숫자와 그래프 대신 7년 전 기억들이 무질서하게 튀어 올라왔다. 계약서 위에 찍힌 도장, 괜찮아, 우리 각자 잘 살자라던 수연의 마지막 말. 각자 잘 살자고 했던 사람이 왜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곳에 있는 걸까? 합의금 필요 없다던 사람이 왜 낡은 점퍼를 입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아이들 이름 앞에 강자가 붙어 있는 걸까? 기부금 전달식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다. 준비해온 축사도 해야 했고 사진도 여러 번 찍어야 했다. 민호는 평소처럼 매끄러운 멘트를 쏟아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로 시작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로 끝나는 익숙한 수사였다. 그런데 말 끝마다 목 안쪽이 타들어갔다. 마치 누군가 속으로 그럼 너는 내 아이에게 책임을 다했냐고 묻는 것 같았다. 행사가 끝나고 센터장은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했다. 동행한 비서는 사진과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모두가 움직이는데 민호만 제자리에서 조금 늦게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아까 아이들을 봤던 선생님이 다가와 가볍게 말을 건넸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대표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민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들이 밝아서 보기 좋네요. 아, 저기 아까 보셨죠? 지우랑 지은이요.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다. 쌍둥이 남매요. 정말 예쁘죠? 지우 엄마는 여기서도 유명해요.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근처 세탁소에서 일하거든요. 혼자라는 단어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홀로 쌍둥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애들도 참 잘 자랐어요. 센터에 빠지지 않고 오는 것도 그렇고 항상 예의 바르고 정말 대단한 엄마예요.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칭찬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대단하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민호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홀로, 세탁소, 쌍둥이, 강지우, 강지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머릿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대표님? 선생님의 부르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민호는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며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아, 네. 그렇군요. 그가 겨우 내뱉은 말은 그뿐이었다. 선생님은 그 정도 반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봉사자에게로 향했다. 회색 코트 안쪽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민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센터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은 여전히 포근했지만 눈앞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뛰놀던 작은 운동장이 방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복도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멀어졌다. 운전기사가 다가와 문을 열려 하자 민호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잠깐만. 회사로 바로 안 가도 돼요. 어디로 모실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입안이 텁텁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조금만 주변을 돌아요.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께 주소 하나만 받아와 주세요. 몇 분 뒤 비서가 메신저로 주소를 보내왔다. 민호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종로구 이화동 3-12 4층 옥탑. 그 주소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지웠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다. 신혼 초 집을 고르며 싸우던 날. 수연이 말하던 햇빛 잘 드는 작은 집이면 좋겠다던 소박한 바람. 그리고 IPO를 앞두고 굳이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해? 라고 내뱉었던 자신의 차가운 말. 대표님, 그쪽은 골목이 좁아서 차로 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내려드릴까요? 운전기사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서 내릴게요. 차 문을 닫자 겨울 공기가 한층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지도 앱에 찍힌 파란 점과 주소지를 번갈아 보며 민호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좁은 길 양옆으로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붙어 있었다. 벽에는 누군가 대충 칠해둔 페인트 자국과 오래전 선거 포스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빨래줄에 매달린 수건들이 힘없이 흔들렸고 누런 형광등이 달린 계단 입구마다 낡은 초인종이 붙어 있었다. 민호의 구두 굽소리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그를 쳐다보았다. 잘 맞춘 코트와 시계를 훑는 시선 속에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여기가 수연이 사는 곳. 문득 종아리가 뻐근해졌다. 회사 빌딩의 유광 대리석 바닥과는 전혀 다른 감촉의 좁은 계단을 오르며 그는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몸으로 느꼈다. 7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는 바빴다. 상장 예비심사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투자자 미팅 일정이 빽빽했다. 수연이 그냥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는 묻지 않았다. 왜인지 무슨 일인지 정말 괜찮은 건지 그저 그렇게 생각했다. 새 출발을 하고 싶은가 보다. 내가 너무 바쁘고 맞춰주지 못해서 힘들었겠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 건 서로 깔끔해서 다행이다. 그는 그때 이혼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포장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회사가 더 커지면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릴 수도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다. 세상에는 대체 가능한 관계들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낡은 빌라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면서 그 믿음이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아이 둘. 성은 강. 수연의 거친 손, 마른 볼, 해진 점퍼. 그 모든 것이 7년 동안 자신이 전혀 몰랐던 어떤 삶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옥탑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은 유난히 높아 보였다. 숨이 차서가 아니었다. 발을 올리는 것 자체가 마치 과거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서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계단 틈 사이로 옥상 난간이 보였다.
그 너머로는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세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늘이 이상하리만치 멀고 낯설게 보였다. 마지막 계단을 올라섰을 때 허름한 철문 하나가 그를 맞았다.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 쇠의 거친 표면이 드러나 있었다. 문 옆에는 작은 신발장, 아이들 운동화 2켤레와 여성용 운동화 1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작은 운동화의 앞코에는 색연필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누군가 이름을 써놓다가 지운 것인지 아니면 장난치다가 묻힌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살아있는 삶의 흔적이었다. 민호는 그 앞에서 한동안 서 있기만 했다.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코트를 여미었다가 다시 풀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지금 이 문을 두드리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볍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마침내 철문 옆 초인종을 눌렀다. 작고 낮은 딩동 소리가 옥탑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민호는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발걸음 소리에 온 신경이 쏠렸다. 이윽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가 버리고 떠났던 시간들과 알지 못한 채 지나쳐온 7년의 무게가 좁은 옥탑방 문 사이로 동시에 밀려 나올 것만 같았다. 문이 열리자 한수연의 얼굴이 어둡게 떠올랐다. 형광등이 오래되어 깜빡거리는 탓인지 그녀의 표정은 더 피곤하고 날카로워 보였다. 민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수없이 투자 설명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완벽한 말들을 골라 말해왔던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을 잃었다. 수연은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문 밖에 그가 서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왔네요. 왜 왔어요? 그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지나치게 조용했다. 수천 번 들었던 목소리인데 지금은 어딘가 낯설었다. 민호는 숨을 삼키고 억지로 말을 꺼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말 없어요. 나는 있어. 순간 수연의 시선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문 사이를 막아선 채 바깥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리를 조금 더 돌려 막았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가 침입자로 느껴지는지가 드러났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오해할 거 없어. 그 말 속에는 그러니 그냥 가달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깔려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말 한 줄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 복도에서 봤던 아이들, 이름표, 눈썹, 선생님의 말, 수연의 손 모든 것이 그를 문 밖에 머무르게 했다. 아이들. 민호가 어렵게 입을 열자 수연은 바로 말을 끊었다. 아이들 이야기하지 마요. 단호했다. 비수가 날아와 그의 입을 막은 듯 했다. 그러나 민호는 물러날 수 없었다. 둘 이름이 강지우, 강지은 맞지? 그게 왜 궁금한데요? 수연아, 나랑 관련 없는 일이에요. 그녀의 답은 칼날처럼 또렷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민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수연의 손등에 핏줄이 서고 있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옥탑방 복도에서 부는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둘 사이의 온도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여기 혼자 사는 거야? 민호 씨가 신경 쓸 일 아니죠. 민호 씨,
그 거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호칭이 민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예전에는 오빠 혹은 이름을 부르며 웃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대하듯 차갑게 굳어진 얼굴이었다. 수연은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물통 떨어졌어. 지은아, 천천히 올라와. 아이들은 뛰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그 속도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좁고 위험한지 민호는 알 수 있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아래를 내려다본 민호는 순간 목이 다시 조여왔다. 작은 운동화가 삐걱대는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기이하게 선명했다. 수연이 민호를 밀듯 뒤로 물러서며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조심해. 뛰지 말랬지? 아저씨다. 지우가 환하게 외쳤다. 오늘 또 왔네. 지은도 반가워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순수했고 의심도 경계도 없었다. 민호는 그 표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듯했다. 그건 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연은 즉시 아이들을 민호 뒤로 가지 않게 막았다. 마치 다가가는 것을 허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처럼. 집 들어가자. 그녀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근데 엄마, 아저씨는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야. 그 한마디가 민호의 귓속에 망치처럼 울렸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민호를 보았다. 그 눈동자에 담긴 호기심과 친근함이 민호를 서 있는 자리에서 더 흔들리게 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또 센터 올 거예요? 민호는 답하려 했지만 수연이 먼저 말했다. 지우야, 안으로 들어가자니까. 아이들을 안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혼자 키웠어? 문이 잠깐 멈췄다. 왜 아무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됐어. 그만 가요. 수연은 다시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민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해버렸다. 그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이야? 수연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다. 멀리서 들리던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좁은 복도는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답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민호 씨가 알아야 할 이유 없어. 그리고 문을 닫았다. 찰칵 잠금 장치가 내려가는 소리가 절대적인 벽처럼 울렸다. 남겨진 민호는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손가락 끝까지 얼어붙는 듯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뒤틀어 놓을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난간에 손을 짚었다. 세탁소, 쌍둥이, 이름표, 센터에서의 말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7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싶다는 욕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엉켜 더욱 깊어졌다.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비서였다. 강 대표님, 다음 미팅 장소로 모실까요? 민호는 눈을 감고 짧게 대답했다. 아니, 그 전에 들를 곳이 있어.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7년 전 그날 자신이 몰랐던 모든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고통을 가져오든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옥탑방에서 문이 닫히던 순간의 소리는 민호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도,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도, 투자 보고서를 설명할 때도 그 문이라도 다시 열릴까 싶어 문틈 사이를 들여다보는 듯한 감각이 계속 그를 따라다녔다. 숫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직원들의 질문은 멀리서 들리는 소음처럼 흩어졌다.
그날 밤 그는 결국 책상 위에 고개를 묻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컴퓨터를 켜자마자 7년 전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혼 당시를 둘러싼 기사, 회사의 재무 상태, 내부 보고서, 심지어는 당시 파트너였던 최 이사의 이름까지 입력했다. 화면에 뜨는 숫자와 문서들은 어딘가 익숙하지만 지금 보니 과거의 진실이 아닌 감춰진 흔적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자신이 그때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단편적으로만 세상을 보았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수연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민호는 익명으로 수연의 생활 반경을 돕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가 일한다는 세탁소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기 전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고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사장님, 혹시 직원 한 분 월급 조정이 가능할까요? 개인 후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런 도움은 감사하죠. 근데 누가?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알면 안 됩니다. 간단한 통화였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민호는 마치 죄를 고백한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작은 도움조차 죄책감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였다. 기부 담당 직원이 전화기 너머로 반갑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웃을 수 없었다. 그는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센터에서 지우와 지은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후원 형태로 요청했다. 문장을 고르는 내내 그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 자격이 아직 자신에게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날 며칠 그는 일정을 조정해 토요일마다 센터에 봉사자로 나갔다. 처음엔 직원들조차 의아해했지만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라는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 스스로는 그 말이 완전히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돕는 이유와 속죄하는 이유는 종이처럼 얇게 겹쳐져 있었고 그 경계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첫 봉사날 아이들은 민호를 기억하고 있었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지우는 공놀이를 하며 연신 아저씨 여긴 이렇게 던져요 라며 웃었고 지은은 그림을 그리며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레 색연필을 내밀었다. 민호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음을 흔드는 걸 느꼈다. 아이들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과거에 놓친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듯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오랜만에 차 안에서 울음을 삼켰다. 조수석에 방금 지은이 건넨 아이 그림이 놓여 있었다. 어린 손으로 그린 네 식구의 모습. 아빠, 엄마, 남매. 아빠의 얼굴은 희미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 빈 공간이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민호는 시간을 내서 센터로 향했다.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수연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봉사 시간에 절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러 와도 민호를 보자마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 태도는 분명 선을 긋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센터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듯한 수연의 뒷모습을 봤다. 그녀는 피곤함을 숨기지 못한 채 가방 끈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연아, 잠깐만.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왜요?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럼 왜 와요? 이렇게 계속 오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져요. 민호는 한 걸음 다가섰다.
혼란스러운 건 나야. 그동안 내가 뭘 몰랐는지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몰라야 했던 거였어요. 그녀는 단호했고 눈가에 피곤함이 아닌 단단한 경계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센터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왔다. 지우 엄마 오셨네요. 민호와 수연을 번갈아 보던 선생님은 얼어붙었다. 그 짧은 순간에 수연은 빠르게 돌아서서 말했다. 지은아, 가자. 아이들은 밝게 뛰어나왔지만 엄마 표정이 굳은 걸 보고 걸음을 늦췄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저씨랑 싸운 거야? 그 한마디가 상황을 그대로 찌르는 듯했다. 수연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고 민호 역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이미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이야기했어. 수연이 겨우 답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민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 또 만날 수 있어? 순간 수연의 눈빛이 민호에게로 향했다. 대답하지 마. 그 말이 눈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응, 아마 그럴 거야. 수연의 표정이 무너지는 듯 굳었다. 그날 밤 수연은 세탁소 뒷방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뒤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과거가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고 민호의 존재가 지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그녀의 삶은 겨우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조짐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며칠 후 위기가 찾아왔다. 세탁소 사장은 수연에게 말했다. 너 월급 인상 것 말이야. 사실 그거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대. 순간 수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번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 사장님, 그거 취소해 주세요. 아니, 좋은 뜻이라는데 왜? 취소해 주세요. 제발이요. 세탁소를 나와 걷는 동안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민호가 이렇게 도와버리면 경계가 무너진다. 아니, 아이들이 다친다. 그렇게 생각하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주 짧게. 그만하세요. 제 생활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좋은 일이라 믿고 했던 행동조차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를 짓눌렀다. 그는 더 이상 서둘러 다가가선 안 된다고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멈출 수 없는 마음도 있었다. 아이들이, 수연이 7년 전 잃어버린 모든 시간이 지금 그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파도는 곧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수연에게서 제 생활에 개입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민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 문장은 냉랭하지만 동시에 공포와 불안이 뒤섞인 절박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그녀에게는 상처였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색 천장이 마치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보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떠올려주는 스크린처럼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후원의 속도를 멈추고 행동을 조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더 이상 수연의 삶을 치료하려는 사람처럼 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까지 멀어지는 것만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해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토요일 봉사 시간, 민호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문 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만 바라보았다. 벤치 끝에 앉아 지우와 지은이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모습을 보며 그저 부드러운 미소만 지었다. 아이들은 금방 그를 발견했다. 아저씨, 지우가 손을 흔들었다. 지은도 뒤이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왜 거기 있어요? 같이 놀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오늘 좀 멀리서 보고 있을게. 너희가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서. 그 말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그는 선을 명확히 하려 했다. 아이들이 다가가려 하면 한 걸음 물러섰고 말을 걸어오면 부드럽게 받되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수연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해맑았지만 어른 세계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센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강 대표님, 저 요즘 조금 다른 것 같으세요.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아서요. 아이들 엄마가 불편해하거든요. 대표님 마음도 알겠고 지우랑 지은이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네, 그게 쉽지 않죠. 직원의 말은 현명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간의 거리를 맞춰가는 일은 돈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다. 센터 봉사는 계속해도 좋아요. 단 아이들에게 선물이나 돈은 주지 말아주세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3주간 얼어붙은 관계 속에서 처음 나타난 틈이었다. 그 틈은 작았지만 민호에게는 숨을 다시 쉬게 만드는 희망이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너무 빠르게 반응하면 그녀를 압박할 것 같았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간단하게 적었다. 고마워. 약속할게. 그 한 문장에 민호는 오랜 고민 끝에 담아낸 최대한의 신중함을 실었다. 그 주 토요일 민호는 다시 센터에 갔다. 이번엔 아이들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다. 수연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지우는 축구공을 들고 와 말했다. 아저씨, 패스 받아요. 지우는 색연필을 들고 같이 색칠해요. 라며 민호 옆에 앉았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아이들과 함께했다. 하지만 손을 잡거나 과하게 챙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 수연이 보이지 않아도 지켜야 할 선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 즈음 센터 직원이 갑자기 뛰어와 말했다. 지우 아빠 아니, 강 대표님. 잠깐만요. 그 호칭의 실수에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직원은 곧 당황스레 손을 휘저으며 말을 고쳐 말했다. 죄송해요. 습관이 애들이 늘 아빠 같아요라고 말해서 아니,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지만 전과 같은 차가움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뛰어가자 수연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실수였죠? 민호는 곧바로 말했다. 네. 직원분이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지우랑 지은이가 요즘 아저씨 이야기 많이 해요. 민호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녀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아이들이 너무 기대하면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민호는 그 말에 어깨가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과거처럼 거부가 아니라 두려움을 담은 진심이었다. 수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 아이들한테 약속이나 희망을 주지 않을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허락한 만큼만 옆에서 지켜볼게.
그 말에 수연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오래전 그들이 함께 살던 시절의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7년 전 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정말 알고 싶어. 내가 힘든 일이 있었다면, 내 무지 때문이었다면 사과하고 싶어.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준비되면 말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닫힌 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아이들에게서 받은 작은 색종이 편지를 꺼냈다. 지은이 그린 내 가족 그림은 여전히 아빠 얼굴이 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더 밝은 색깔로 채워져 있었다. 빈자리의 의미가 전보다 덜 무겁게 느껴졌다.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앞서 달려들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기다릴게. 너희 엄마 마음이 나에게 닿을 때까지. 그 다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지만 민호의 삶에서 처음으로 천천히 사랑하려는 선택이었다. 작은 성과, 작은 틈,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 미세한 변화. 그렇게 잊혀졌던 감정이 조용히 다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던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벼운 바람처럼 흩어져 있었다. 지우와 지은은 그동안 민호와 보내온 시간 덕분인지 더 밝고 생기 있게 변해 있었다. 민호 역시 이제 아이들 앞에서 과한 조심과 불안 대신 차근히 맞춰가는 편안함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날 지우와 지은은 놀이기구 앞에서 서로 번갈아 밀어주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민호는 벤치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되 멀지도 않게 지켜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거리였다. 그러던 중 센터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아이들을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호를 발견했다. 빛이 드는 창가에 멈춰선 그녀는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고 얼굴빛이 이전보다 한층 부드러워 보였다. 민호는 순간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연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인사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긴장과 조심스러운 변화를 인정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엄마. 수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았다. 오늘은 재밌게 놀았어? 응. 아저씨랑 같이요? 지우는 말을 하다가 엄마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다면 조심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연은 아이의 뺨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괜찮아. 말해도 돼.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우리 그림 봐줬어. 그 말에 민호의 마음이 따뜻하게 흔들렸다. 수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더니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센터 맞은편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은 둘 사이에는 부드러운 바람만이 흘렀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또 다른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고 둘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지우랑 지은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말해주셨구나. 대표님 덕분이라고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 덕분이 아니야. 원래 아이들이 밝은 애들이었겠지. 나는 그걸 몰랐을 뿐이고. 그 대답에 수연은 잠시 눈길을 돌렸다. 봄 햇살에 비치는 민호의 표정은 예전처럼 자신만만한 얼굴이 아니었다. 귀하게 다듬어진 성공의 외피도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태도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 늦게라도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로 앉아 있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 일 7년 전, 민호의 손끝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내가 뭘 몰랐던 거야? 그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수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당시 회사에서 민호 씨 주변으로 안 좋은 소문이 돌았대요. 투자 미팅에도 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고, 민호 씨 곁에 제가 있으면 회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래 묵힌 상처의 잔재가 비치고 있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최 이사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수연은 감정을 크게 흔들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저는 그때 당신이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게 민호 씨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왜 너의 몫이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임신 사실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알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그때 다시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민호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다. 미안해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무너지는 듯 낮았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놓쳤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래도 미안해. 그 말에 수연은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한때 그가 던졌던 차가운 말들, 무관심,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민호는 그때와 달랐다. 성공을 증명하려는 눈빛 대신 상처를 마주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더 이상 무리해서 관계를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수연이 바쁠 때 아이들을 잠깐 봐주고 센터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주말에는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 공원에서 넷이 함께 앉아 점심을 먹었다. 어느 날 지은이 도시락을 먹다가 말했다. 아빠 아니 아저씨, 이 김밥 맛있어요. 수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엔 이제 경계보다 편안함이 더 많았다. 아저씨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민호가 천천히 물었다. 지우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아빠. 그 순간 수연도 놀랐지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막을 수 없었다.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주 오랜 시간 비어 있었던 마음 한쪽이 서서히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조심스레 안았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말에 수연도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래요. 이제 함께해도 괜찮아요. 그 인정은 약속보다 더 큰 의미였다.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거나 바로 가족이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네 사람이 함께 걸어갈 길을 허락하는 말이었다. 봄바람이 흩날리는 어느 저녁, 넷은 작은 빌라의 거실에 앉아 피자를 나눠 먹었다. 아주 평범한 식탁, 어수선한 아이들의 가방, 장난감 조각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민호에게는 소중한 풍경이었다. 내일도 와요? 지우가 물었다. 민호는 수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응, 내가 원한다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좋아요. 민호는 그제야 확신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순간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수연과 민호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좋았다. 시간을 잃었던 두 사람이 이제 천천히 되찾고 있는 과정이 소중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 씨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생각보다 위로가 되네요. 민호는 조용히 응답했다. 그리고 버텨줘서 고마워. 나 대신, 우리 아이들 대신. 두 사람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엔 다시 시작할 용기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거실에는 오래 기다렸던 평화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극적이지 않은 하지만 누구보다 진실한 새로운 시작이었다.